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G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던 비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문학에 대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최근 경향에 맞게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은 크게 2010년대 들어와서 2016년과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변화합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비문학의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의 9월 소유 점유 지문을 기점으로 지문이 굉장히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 지문의 길이에 따라서 공부법이나 문제를 설계하는 풀이나 선지의 구성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 이후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보시면 보험 지문이고, 이게 아마 2017년에 수능 지문이었을 거예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요즘 보시면 뭐 가나 지문보다 살짝 조금 더 길고, 가나로 구분이 안 돼 있고 하나로 쭉 이어져 있어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렇게 네 가지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글이 굉장히 표면적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지문을 쓸 수 있는 칸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주장을 말하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말하려 하는 게 그냥 표면적으로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숨기지 않고 그냥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숨겨져 있는 의미보다는 글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설계가 되죠. 그래서 문장의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지와 지문의 괴리감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에 있는 말과 지문에 있는 말이 거의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죠? 글을 이해를 하고 평소에 연습할 때는 문단별로 요약을 하거나 구조도 그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선지를 보고 선지의 이 내용이 지문의 몇 문단에 어디에 나왔던 것 같아. 이 문단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선지를 보고 정확한 위치로 가서 지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공부법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요약하는 공부나 구조도를 그리는 공부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거죠. 선지와 지문의 괴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유류분 지문입니다.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 네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글이 긴 지문과 달리 내가 쓸 수 있는 글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한 문장 안에 최대한 많은 의미를 담아야 돼요. 즉, 글의 여백이 생깁니다. 독자들이 글을 읽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특정 행동과 사고를 해야 숨겨진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평가원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글의 여백에 독자의 사고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와 지문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글을 이해하려고 하고 막연하게 글을 쭉 읽어 내려가야지 하면서 글을 읽었던 예전의 공부 방식으로 했던 친구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지를 봤더니 이게 지문에 어디에 있던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서 지문으로 찾으러 가요. 근데 지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선지의 대부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게 기출을 공부하시다 보면 예전의 기출보다는 최근의 기출에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기출들, 최근에 나온 시험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특정 문장에서 평가원은 여기서 이런 출제의 틀로 출제를 하니까 이런 문장은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것을 지문에서 미리 하고 가야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보자, 독해력을 길러보자 라는 식의 막연한 공부보다는 비문학을 분석해 봤을 때 평가원이 특정 문장에서 이런 식의 출제 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면 나는 글을 읽을 때, 그런 문장을 읽을 때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명확하게 체계화된 틀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막무가내로 읽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선 뭘 했냐면 현존하는 모든 국어 지문을 일단 다 펼쳐놨어요. 94년도에 수능이 처음 나왔죠. 94년도 수능부터 최근의 수능까지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육사, 경찰대, 뭐 리트, 미트,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메이저한 사설 문제들, 그런 것들을 모두 가져다 놓고 정답의 근거가 되는, 선지에서 정답의 근거가 되는 지문의 문장들에 전부 형광펜을 쳤어요. 지문의 이 수많은 문장 중에 출제가 되는 문장들이 과연 무엇인가? 혹시 그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나? 그 수많은 문장 중에 선지로 선택되는 문장들의 어떤 법칙이 있나? 패턴이 있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문장끼리 유사성을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제와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작년 수능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가나 지문이고요. 이게 작년 6평 지문이었을 거예요. 6평 지문이었고 문제가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선지에 대한 정답 근거가 여기 형광 펼쳐져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떤지를 봐요. 봤더니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하는 건 O,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지 않는다 X, 한 문장 안에서 OX가 나눠져 있죠. 저는 이런 거를 수평적 대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면 혹시 다른 지문에 다른 선지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될까? 라는 걸 한번 봐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 통관 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즉 정통과 비정통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OX가 나눠져 있죠. 얘랑 문장의 구조가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됐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비교를 안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X표 쳐진 걸 O로 바꾸고 적절치 않은 선지를 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는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편찬 형식에 따라 정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X였던 걸 O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내에 대립이 되는 것들을 OX만 바꿔서 출제를 하는 틀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원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OX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대립시키고 구분된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자라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들 사이에 유사성을 분석해서 평가원이 지문의 특정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요구하더라,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 지문에만 적용되는 건가? 다른 지문에도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 하면서 다른 지문들의 패턴을 적용하고 이거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막연하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보자, 이게 아니죠. 그거 할 거면은 차라리 독서를 하는 게 낫겠죠. 서점에 가서 책을 읽거나. 제가 왜 이런 걸 강조를 하냐면 이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철학과 기자가 푸는 해결 지문인데 너무 어렵다. 나는 뭐 어떤 전문과에 있었는데 해당 종류의 비문학을 푸니 다 틀렸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철학 지문이면 철학 지문, 과학 지문, 과학 지문, 그 지문을 읽을 때 학생들보다 글을 못 읽을까요? 이해를 못 할까요? 이해를 훨씬 잘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문제를 풀고 틀렸는데 학생들은 그 지문을 다 맞췄다면 이건 어떤 차이가 발생한 거죠? 학생들은 기출 분석을 하면서 평가원의 틀을 암암리에 익힌 거고 그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독해력, 이해력이 뛰어나지만 그런 문제의 틀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하나의 예시로 재작년 평가원 수능을 평가원에 계셨던 분이 한번 나와서 푸신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푸셨는데 점수가 60점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비문학보다 어려운 논문을 달고 사셨던 분인데 과연 그분이 글의 이해력이나 독해력이 떨어져서 학생들보다 점수가 안 나온 걸까요? 그분은 글의 이해력이나 독해력은 더 뛰어난데 친구들보다, 학생들보다 평가원이 요구하는 문제 틀이나 학습의 틀을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최근 걸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한 달만이라도 평가원 기출을 좀 보셨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이해하고 독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이해력을 요구한다면 기출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시중에서 요구하는 이해력이나 독해력과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이해력과 독해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출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8년간 분석해서 나온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꼭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상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